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할 당시 그리스인의 평균 수명은 18살에 불과했습니다. 19세기 중엽까지도 유럽의 선진국 평균 수명은 45살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평균 수명도 40살 정도였죠. 당시까지만 해도 미생물이나 바이러스 감염은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병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오늘날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의 평균 수명은 80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망 원인 또한 감염보다는 암과 성인질환 때문으로 바뀌었습니다. 2100년에 이르면 인간의 평균 수명은 120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때가 되면 질병보다는 노화가 주 사망 원인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는 데에는 의학의 발달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 역할은 계속해서 커질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병을 낫게 해주는 약이 어떻게 개발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은 몸에 병원균이 침투하거나 세포나 장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또는 암과 같은 이상조직이 발생할 때 발병합니다. 신약 개발은 병원균이나 이상조직의 생장을 억제하거나 약해지거나 없어진 기능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물질을 찾아내 개발하고 그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신약 개발은 다음과 같이 9단계의 과정을 거쳐 진행됩니다. 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균 또는 인간세포 내의 효소나 수용체를 찾아내는 표적 발굴에서 마지막 시장 진출까지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이자 방대한 노력과 비용이 요구되는 과정이죠. 이번 시간은 전체 과정을 축약해 신약 개발 과정을 시뮬레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뚱뚱암이라는 새로운 암이 발견되어 온 세상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암에 걸리면 방귀 냄새가 지독해지고 5년 안에 사망하게 되는데 마땅한 치료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신약 개발을 맡은 신선혜 박사는 연구를 통해 뿡뿡암이 뽕뽕요소에 의해 발생되며 이러한 뽕뽕요소는 인간세포 내의 비비유전자에 의해 발현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비비유전자의 발현이나 뽕뽕요소의 활동을 억제하는 방법만 찾아낸다면 뿡뿡암도 치유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동료 진지혜 박사는 뽕뽕요소의 구조와 작용 원리를 연구해 이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곳만 막으면 뽕뽕요소가 활동을 못하게 됨을 알아냈습니다. 표적인 뽕뽕요소를 방해할 수 있는 물질을 찾기 위해 두 사람은 한국화학연구원에 있는 한국화합물은행에 찾아가 다양한 화합물들을 분양받았습니다. 한국화합물은행에는 새로운 약물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화합물들을 20만 종 이상 확보하고 이를 신약 개발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공급해주는 일을 하는 곳이지요. 헐, 그런데 이거 약효를 검사해야 하는 화합물 수가 너무 많네요. 일단 암세포를 배양해 샘플을 준비하고 각각의 화합물들을 투입해 약효를 실험했습니다. 기계가 알아서 해주니 힘들이지 않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그리고 시험 결과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계산해서 상세하게 보여주니 연구는 이들 중 어떤 물질이 좋을지 판단만 하면 되지요. 오, 실험한 화합물들 중에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보이는 화합물들이 몇 개 보입니다. 해당 물질의 분자식을 살펴보니 공통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네요. 이제 최적의 신약 개발을 위해 맹렬한 박사에게 부탁해 공통 부분을 가진 다양한 유도체를 합성합니다. 그 결과로 20가지 유도체를 받았습니다. 실험실로 돌아와 미리 배양해둔 뚱뚱한 세포에 새롭게 합성한 유도체들을 주입하고 배양기에 넣습니다. 며칠 후 배양한 세포들을 살펴봅니다. 후, 5가지 물질은 확실하게 뚱뚱한 세포를 죽이는 효과를 보이는군요. 이제 이 5가지 물질로 동물 실험을 해봐야겠네요. 아, 예쁜지. 하지만 뚱뚱함 치료를 위해선 이 녀석들이 희생되어야 합니다.
5가지 물질로 걸러냈기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수없이 많은 쥐들이 뿡뿡암 치료제 개발을 위해 희생을 당해야 했을 겁니다. 먼저 쥐의 몸속에 뿡뿡암 세포를 이식해 암이 자라게 합니다. 어느 정도 암이 자라면 이 녀석들에게 준비된 5가지 물질을 투입합니다. 그런데 실험군이 왜 6그룹이냐고요? 한 녀석은 표준 대조군이라고 하는데 불행히도 약물을 투입받지 못합니다. 그래야 약물을 투입받은 쥐가 약물을 받지 못한 쥐에 비해 얼마나 뿡뿡암 치료에 효과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이렇게 처리가 끝난 쥐들은 다시 특별히 제작된 사육시설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약물을 투입하고 암의 크기를 재는 일들을 반복하지요. 불쌍하게도 C물질과 D물질을 투입받은 쥐는 죽었습니다. 아마도 약물의 독성 때문인 듯 하네요. 표본 대조군의 쥐는 암이 엄청 커져 힘들어합니다. A물질을 투입받은 쥐는 암이 표준 대조군에 비해서는 작지만 처음 이식했을 때와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커진 것을 알 수 있네요. 약효가 있기는 하지만 그리 효과가 높지 않았던 탓인가 봅니다. 이에 반해 B물질과 E물질을 투입받은 쥐는 암이 사라졌습니다. 효과가 아주 좋았던 것이죠. B물질과 E물질은 새로운 뿡뿡암 치료제 개발을 위한 강력한 신약으로 개발이 가능한 후보가 되었네요. 이후에 B물질과 E물질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유도체 합성과 다양한 약효 확인 실험, 그리고 물성, 안전성 연구 등을 충분히 실험하고 인체에 해가 없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면 이제 이 물질들은 뿡뿡암 치료를 위한 신약 후보 물질이란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인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임상실험에 들어갈 차례입니다. 실험 참여를 원하는 뿡뿡암 환자의 동의하에 최종 후보 물질이 환자에게 투여됩니다. 실험 결과 일부 환자에서 재채기가 심해지는 부작용이 있으나 이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고 약물 투여가 끝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현상이 있으니 뿡뿡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신약으로 최종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후보물질에 관한 모든 시험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하고 허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식약청에서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뿡뿡암 치료제로 허가를 하게 되면 드디어 이 물질은 후보라는 딱지를 떼고 정식 신약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허가를 얻은 물질은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뿡뿡암 환자들에게 투여되어 환자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게 됩니다. 어떠세요? 이제 신약 개발 과정에 대해 이해하시겠나요? 물론 진짜 과정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답니다. 후보 물질도 무척 많고 훨씬 많은 동물들에게 투입해서 통계 분석도 해야 하죠. 우리가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약들도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통해 개발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하시는 박사님들께 감사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희생된 동물들에게도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과학자가 되어 신약 개발에 도전해보세요.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을 거예요.